총선 참패 후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가운데 투박한 국정 운영과 협치 부족을 지적한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당선인, 5선 국회의원, 윤석열 캠프 총괄특보단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 역임,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진솔한 성찰과 국민 기대 수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 국민한테 사죄를 하고 용서를 하고 총선 백서를 만들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면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게 저 윤상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윤상현 당선인이 생각하는 당대표의 역할과 당 혁신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에 필요한 혁신은 무엇인지, 여소 거야 형국의 협치는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 미추홀구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예. 윤 의원은 외교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먼저 일본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 손절하고 독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라인은 지금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인기입니다. 이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데 일본 정부가 한국인 민간 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부도 지금 뒤늦게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전 말씀하다시피 단지 이게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아시다시피 데이터 주권 또 경제 안보 등을 중시하는 국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서 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이 라인 야후라는 게 제가 알기로 2019년도 네이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이 넘거든요. 이 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려 9,600만 명이랍니다. 80% 인구가 이 라인 야후 이 메신저를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일본판 카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쓰니까 무려 2억 명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은 작년 11월에 52만 건에 달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우리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유출이 됐는데 이 유출 문제를 가지고 일본 총무성이 그냥 보안 조치를 해라 아니면 벌금 등 페널티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본 내에서 100만 건 이상이 무려 8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 8건에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왜 이 52만 건을 문제 삼느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개인정보에 아주 민감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같이 주민등록증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마이 넘버라고 해가지고 통합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내 우리 국내 언론에 안 나왔습니다만 이 해킹이 누가 했느냐? 중국이 한 겁니다. 중국 측에서 해킹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것을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직 기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훼손당하면은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실리외교냐 가치외교냐 이런 논쟁도 한창 있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아무리 일본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정말로 과도한 조치입니다. 제가 말씀하다시피 일본은 이것을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킹이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한일 간에 정말로 이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는지 공동조사를 하고 네. 이게 단지 보안 문제라면은 일본 총무성의 그 행정 지도라는 게 너무 과하다. 다시 철회를 해라. 좀 더 외교적으로 접근해서 철회하라. 이것을 네. 지분 정리는 과도하다. 네. 그냥 보안 조치 요구 이걸로 끝내라. 그래서 너희들의 행정 지도를 바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게 없거든요. 불법으로 활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요구는 무슨 적성국의 기업들이 한 것이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아시다시피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니까 일본 이용자들의 정보가 다 빠져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그러면은 경영권을 다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세상에 어느 나라 기업이 일본 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도저히 네. 묵과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일본에 이제 그 여러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네. 이 상임위 소속에 있는 국회의원, 우과라는 국회의원도 중의원인데 자민당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거든요. 돌아가서 이 문제를 적극 네. 환기시켜라. 왜냐? 우리가 보는 어떤 이 민감성하고 일본이 보는 민감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정부가 외교적인 접촉에 나서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핵심 의제로 주목을 끌었던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야권은 변한 게 없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회견 평가가 궁금합니다. 그 결국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참패를 겪었습니다. 네. 대참패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윤 대통령 입장에서 결국 국민적 기대, 국정 운영이 못 미쳤다는 겁니다. 결국 총선 참패의 의미는 뭐냐? 보다 야당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라는 거고요. 네. 국민들하고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4월 19일인가요? 이재명 대표한테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셨고 또 이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은 이제 정지석 비서실장, 뭐 홍철호, 뭐 김전 수석들을 임명할 때 보면은 인선 배경을 직접 대통령실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또 이제 5월 9일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자회견이 국민적 기대에 부족한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네. 그렇지만 대통령이 보다 민심에 소통하려는 민심에 다가서는 노력을 했다. 진일보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네.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 기자회견이 1년 9개월 만에 열렸고요. 그렇죠. 제가 질문하는 그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잠깐 봤거든요. 너도 나도 해서 무제한적으로 질문을 거의 받아줬고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과를 표현했다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평가를 높이 하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좀 무기력해 보입니다. 황운하 비대위 체제를 가동했고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현재 관심은 당 대표에 언제 어떤 인물이 되느냐인데 당초 예상했던 6월 말 7월 초에서 황 비대위원장은 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 시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혁신을 주장합니다. 네. 혁신을 왜 주장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이 참패라는 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패입니다. 그렇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대참패를 경험한 적이 없고요. 그렇죠. 특히 여당이요. 또 우리 보수 정당이 당명을 바꿔가면서 3번 연속 진 경우도 없고요.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총선을 치면서 수도권에서 이긴 적이 언제지? 2008년도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21대 총선이나 지금의 현 총선을 보면은요, 우리의 의석수가요, 110석 미만으로 둘 다 떨어졌습니다. 계속. 아니, 300석 중에 110석도 안 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총선 참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를 지지했던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그 수많은 유권자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 거,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또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결의를 다지고 그러한 혁신의 토대에 의해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서서 정말로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앵커님. 아니 6월 말 7월 초에 하면은 그때 여야 간의 현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야 원구성 협상합니다. 네, 그렇죠. 또 특검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겠다 그때 얘기하면요. 혁신에 동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언론에서 별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네. 혁신을 해라. 아무리 관령 비대위로 출범했지만은 혁신의 몸부림을 쳐라. 제가 황우영 비대위한테 그러면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언제쯤 저도 7월 안 돼. 한 8월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친윤 TK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당대표는 수도권 비윤계 인물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향후 당을 이끌 대표로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의원이 TK 출신 의원이죠. 그러니까 당대표는 수도권이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권의 감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출신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수도권의 어떤 확장 전략이라는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어느 지역에 누가 나온다보다도 정말로 누가 당대표에 나오느냐 또 수도권이 아니냐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네. 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선도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혁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위기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당대표 스스로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위기가 뭔지, 위기의 본질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리고 이것을 가지고 네. 이끌어갈 수 있는 혼자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윤 의원도 예? 출마 의향 갖고 계시죠? 저는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면 제가 혁신의 진정성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말씀 못 드리고요. 당인이라면 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네. 또 나서는 게 당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문제가 뭐냐 영남 중심 당이라는 거. 이것을 네. 수도권 중원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60대 지지층에만 안주하고 있다. 전 세대에 가까워하는 당으로 만들자. 또 우리 네. 당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당의 고질적인 병폐가 몇 개 있습니다. 뺄셈 정치의 DNA, 네. 또 군림하는 DNA, 또 이익 집단화되는 DNA 이것을 확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가 많이 돼 있으신가 보는데 출마 의향을 저는 평상시에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항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참 좋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요. 네. 우리 당의 최고의 정책 자산입니다. 최고 네. 큰 정책 자산이죠. 제가 뭐 나가라 해서 나가고 뭐 나오지 말라 해서 안 나오고 그거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표로 나가고 뭐 황교안 대표 한번 보십시오. 2019년 1월인가 대표로 나오셨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네. 그분이 지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대표를 하면서 결국 떨어져서 3%로 18, 19였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중요한 게 뭐냐. 권력과 정치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모셨잖아요. 비대위원회가 뭡니까? 한마디로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정권심판론의 바람에 맞서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에 대참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그 패배의 책임은 또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셨죠. 사퇴하고 지금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다.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한동훈의 시간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좀 멀리 보여야 할 시간인데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분의 판단이 중요하다. 네. 저는 중요한 게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 이게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 대통령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왜 이런 식으로 국민적 기대에 못 맞춘가? 네. 결국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 전 위원장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하여튼 그분의 정치라는 건 본인이 결정한 겁니다. 네. 정치 주체. 총선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제각각입니다. 예.
윤 의원 평소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만 결과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3연패고 예.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실과 당과 책임론에 대해서 뭐 상대탄, 내탓 아니 나는요 왜 대통령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솔직히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 정부가 정권 심판의 빌미를 준 게 맞아요.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친 거 맞아요. 외교 정말로 수준 이상으로 잘하셨습니다. 내치 많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심판 빌미를 줬습니다. 심판론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위를 띄웠어요. 그러면 총선 누가 치렀습니까? 당이 치렀습니다. 당이 치렀으면 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죠. 네. 선거라는 건 정치하는 건 결과 책임이다. 네.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싸운 게 아닙니다. 당이 싸웠기 때문에 당이 책임지자. 저부터 책임지고 또 당의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지금 와서 대통령 때문에 졌다?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 비겁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아니 대통령실이 잘못해서 했다? 아니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습니까? 네. 저는 얼마나 쓴소리 많이 했습니까? 저보고 승선 안 시켜준다고 했죠. 네. 왜 했습니까? 저는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100%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한번 그걸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대통령 탓하는 사람 한마디로 비겁한 사람. 네. 황우여 위원장은 보수가 결집이 안 돼서 국민의힘에 패배했다면서 연일 이제 보수 결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지형 변화 이것도 지금 예사롭진 않잖아요. 현재의 국민의힘의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황우여 위원장님의 그 진단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보수가 뭉치지 않아서 뭐 정체성이 안 돼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하고는 이제 이 처방이 다르니까 진단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진 것은 중수층이 진 겁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 진 겁니다. 네. 사실 뭐 대통령이나 정부의 국정 운영이 거칠고 투박해 보였죠. 또 당이 정말로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총선 패배를 복귀해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당연히 혁신해야죠.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 안 하면은 우리는 패망입니다. 결국 당이나 정부나 혁신을 해야 되고 재창단에 준한 혁신을 하자. 그래서 제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영남, 강경 보수, 노년층에 집중된 우리의 당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했을 때 공산당 본부를 폭파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당원들, 국민들께 우리 당, 국민의힘 당을 정말로 당 중앙을 폭파시켜라. 그런 애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이제 정치 일정은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수 대통합 등 정계 개편 등의 필요성은 없을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등과 다시 합쳐서 지난 대선 때처럼 보수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드립니다. 질문을. 우리 이제 민당은 똘똘 뭉쳤고요. 우리는 흩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화두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이다. 보수 대통합이 아니다.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물론 이 개혁신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보수 대통합은 아마도 대선 전까지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원하실 때가 올 거다.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 3년을 앞둔 대통령 지지율이 낮습니다.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상황 지속되고 있고요. 현 난국을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야권의 총리 추천 등 협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임기 단축을 통한 견론도 거론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총선의 민심은요 한마디로 소통과 협치입니다. 협치가 정말로 일종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협치 빨리 해야 됩니다. 협치를 통해서 빨리 우리의 민생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치 구성하자. 정말로 최고의 네. 이 제안인데 그걸 민주당이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니 개헌을 하면 되지 무슨 임기단축형 개헌입니까? 네. 이거는 한마디로 위험한 발상이고 한마디로 사실상 탄핵하겠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협치를 위해서 당이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여야 관계,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이 전면에 나서야 되고요. 또 당 입장에서 어떤 민심의 따가운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실에 전해야 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여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네. 이 일만이 없으면 당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혁신의 의미 네. 강조하고 계시고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려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은 최상병과 김야서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근데 지난 21대 국회처럼 거대 야당과 지금 뭐 사사건건 부딪힐 수만도 없을 텐데 그래서 국민의힘 선택이 주목됩니다.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수평적 관계, 뭐 수직적 관계냐, 네. 수평적 관계가 좋고요. 우리 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긴장도 있어야 되고 협력도 긴장 플러스 협력의 관계로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됩니다. 도울 건 도와주고 네. 또 아니요. 아닙니다 할 때는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다. 너무 각을 세워도 안 되고 네. 너무 따라가도 안 되고 네. 결국은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당 대표가 중요한 겁니다. 네. 당 대표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장 최상병 관련 특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론을 보면은 그거는 수용해야 된다 이런 쪽의 그 최상병 특검 네. 사실 저도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현재 우리 그 국힘 대통령실의 상황이 뭐냐면 이게 잘 모르세요. 지금 공수처에서 너무 왕성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라는 게 어떤 수사기관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현 민주당 집권 세력들이 공정한 수사를 하자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관계자들 계속해서 불러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경찰에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이 또 특검을 띄우자. 도대체 이 수사기관이 난립된 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래서 지금 특검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차적인 미성숙 단계다. 네. 그게 일단은 마무리돼야 된다. 그게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점의 미혹이라도 의혹이 남는다면은 본인 당신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겠다. 네. 저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건부 수용 입장입니다. 네. 정말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가치 문제고요. 우리 보수 가치의 문제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와 혁신도 다 때가 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국민들은 정치권, 여야 각각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성의 등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떤지 두 분께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우리가 어떻게 봤느냐보다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더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의 그런 답변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태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또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길 바랬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동안 9일날 기자회견 이래로 여러 평가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로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심과 안 맞는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전혀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과, 민생에 대해 송구 이런 표현은 나왔습니다만은 적어도 취임 2년이 됐는데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 안에 정말로 그 총선 민심을 다 담아서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좀 얘기하는 바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특히 저는 그 모두 발언 안에 4월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과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이야기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았으면 기자들의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앞으로 좀 자주 하셔야겠죠. 민심을 저버리는 이런 기자회견으로는 다시 민심을 얻기는 참 어렵다 뭐 이런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야권 6개 정당이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야권 공조가 본격화하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거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촉발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 6개 또 총선 중간에는 야 7당이 공조해서 이 최혜병 특검에 관한 요구는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뭉친 것이 아니고 총선 중간에도 이거는 반드시 함께한다라고 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다 참여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또 어떻게 대통령이 응답할 것인가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뭐 모든 특검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야당들로서는 이렇게 뭐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뭉쳐야겠죠, 이제. 네. 정호김 의원님, 국민의힘은 나쁜 선동 정치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재표결 시에 이탈표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부결 당문 채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민주당이 이 최혜병 특검을 정치 쟁점으로 다음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선 그 21대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은 재표결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 17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한다라는 전제로.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시사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무기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최혜병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송합니다. 여론의 반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론 수용이 쪽에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 최혜병 특검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그 지지자들의 반 정도 점한다라고 본다면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나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공수처의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가 별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중간지대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에 좀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든다면 시한을 좀 정해가지고 공수처가 언제까지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 내지는 공수처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하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든지 그런 제의를 대통령의 제의 요구 전에 해보면서 여론의 반향을 좀 보면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무적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 상황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질 않고 지금 거의 답보 상태로 20%대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그 여론이 조금 더 많아진 것으로 지금 지난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면 좀 그렇게 여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태도를 취해야지 완전히 야당의 저런 공세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여론이 과연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일까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초선 당선인들 지금 릴레이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또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해병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 관여가 확인될 경우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야권의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국 대표야 과거 총선 때도 민주당이 그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선인들이 천막 농성 돌입한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통해서 이 최혜병 특검법에는 전혀 뜻이 없구나, 거부권 반드시 행사하겠구나라는 대통령의 그 의중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 없다. 또 당선인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들도 뭐 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해병대원하고 시민들이 연대 행군하는 것도 있고요.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이거는 비단 뭐 민주당의 뭐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어떤 바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왜 이 부분을 대통령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봐주기 수사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거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는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그거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수사했고 그때 우리를 봐줬겠느냐. 치열하게 했다. 당할 만큼 당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대통령이 하셨는데 사실을 보면은 4년간 서면 조사 한 번 한 거밖에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거를 놓고 제대로 수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검이 필요 없다고 하는 대통령의 그 의견을 공수처 수사에 대입을 해서 이 최혜병 특검과 연관지어 본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안 했는데도 그만큼 했으면 특검할 필요 없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을 보고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민심을 모아가는 것이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저는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의지가 강합니다. 뭐 정부 여당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뭐 처분적 법률을 얘기하면서 처분적 법률의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게 되면 특별법으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민주당 안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지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 기본소득인가요?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복지라는 명분으로 이런 식의 어떤 파퓰리즘적인 공약이라든지 또는 공세를 펴고 있고 또 민주당이 1인 중심의 정당이다 보니까
완전히 기동성 있게 지금 그거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25만 원을 그 나눠주는 것에 대한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의 효과와 적실성에 있어서 이미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한편으로는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개인 의견이라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 뭐 면해주는 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그 소위 대권 행보에 있어서 득표를 할 때 그 양극화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수도권의 종부세 벨트까지도 노리면서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민주당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이것도 딱 그 너무 아주 간명하게 끊어버리기보다는 정말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그러면 지원을 특별 지원으로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제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의 설득을 좀 확보하고 민주당의 이런 보편적 복지가 심지어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찬성과 반대만 있지 중간에 토론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런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비용을 여당에서 치러야 된다는 점에서 네. 국민의힘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민주당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대안을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중 의원님, 방금 이제 정호임 전 의원께서 처분적 법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입법 자체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좀 생기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정부를 거치지 않고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처분적 법률과 관련해서는 위헌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야권 내부에서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 처분적 법률로 이 부분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헌재에 제소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지금 뭐 이렇게까지 벌써 이제 앞서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처분적 법률이 과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전두환 은닉재산 뭐 추징법처럼 국민적 공분을 샀다거나 또는 뭐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을 때 뭐 적용된 예는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소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건전재정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민생토론하면서 돈 막 다 쓰고 다니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냐라고 저희는 반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총선 즈음에 공약했던 뭐 그 내용들 다 조합해 보면은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떤 예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냐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그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다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재정의 출처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건전재정도 좋고 이거 다 풀면은 물가 막 오르는 거 아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당장은 너무 급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시장에 온기를 좀 돌게 하자. 이 네.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재정의 생각해서.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금도 아니고 지역 화폐로 또 연말까지 다 쓰게 하자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과거에 현금으로 얼마씩을 지원하던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위헌 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나올 것인지 뭐 지금 당권 주자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견제성 발언도 나오고 있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거의 출마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당대표 적합도 1위 나오면서 팬카페 회원들하고 콘서트도 가졌네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 현실적인 것하고 또 이론적인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그 한동훈 위원장, 뭐 그다음에 당내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로 지금 인식되는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그 누구 말씀 맞다나 민주당 전당대회 날 똑같이 전당대회를 하면
그야말로 흥행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흥행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러한 그 국민들이 꽤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각자의 처한 사정이라든지 이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이제 그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그 재충전의 시간만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몸풀기를 하듯이 지금 이제 언론에 노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소위 그 팬들이 생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팬덤이라는 게 정치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일단 그 지지를 이렇게 그 결집하는 데는 이 팬덤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상대적으로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장점이 꽤 있겠죠. 그리고 네. 지금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잠재적 당권 주자라든지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그렇게 한동훈이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뭐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요. 지금 이 당내 사정이나 돌아가는 그 구도를 보면 역시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당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에 대한 도전에서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라는 거는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대권 염두에 둔 것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정치를 가까이서 관찰하거나 그 안에서 섞여서 휘몰아 쳐본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몸을 풀고 있다. 네. 그러나 아직 결정적으로 결심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희중 전 의원님, 결국 이제 당대표 경선 룰이 어떻게 되냐. 네. 현재로서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잖아요. 이게 일반 국민 여론을 얼마나 뭐 받아들일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뭐 지지층 1위인 한동훈 전 위원장, 이거 당내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을 포함한 또 지지율 조사에서는 1위가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네. 맞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작년 3.8 전당대회에서도 유승민, 나경원 후보, 물론 이제 다 제압돼가지고 출마는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분들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용산의 구상대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었는데 전당대회 룰은 바꾸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총선 민심을 제대로 들으려면 낙선자 대회에서 분출되어 온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아마 가장 민심과 가까울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또 룰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분출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황우여 비대위 체제는 큰 욕심 부릴 수도 없어요. 뭐 두세 달 길어야 가는 것인데 이 전당대회 룰만 민심에 부응해서 만들어도 성공한 비대위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50대 50이건 70대 30이건 간에 당원 100%로 가는 이 룰은 바꿔야만 그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벌써 그 총선 민심을 까먹고 다시 뭐 당원 100% 이거 바꿀 수 있겠어? 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용산에 대한 민심의 포기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전혀 민심이 다시 또 등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선출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김희중 전 의원님, 그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4명이 도전하겠다고 했다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뭐 추미애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그만뒀는데 추대 분위기로 흐르는 겁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원식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선은 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단일화가 있고 또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그 결론은 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의장 선거가 이렇게까지 그 국민의 주목을 받고 또 과열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특이한 그런 양상이죠, 지금. 그런데 지금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뭐 조정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또 당원들은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는 바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막 거의 추대 아닌 추대 분위기도 가는 게 아닌가. 경선의 형식은 갖추지만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호겸 의원님, 국민의힘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이철규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 또 여기에 박정훈 당선인까지 가사해서 서로 상당히 공방을 펼치던데 뭐 인사 좀 하시죠 했더니 나 알아요라고 뭐 대물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뭐 녹취록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뭐 친윤의 분화냐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던데요. 그만큼 그 당내에서 소위 김기현 당대표 시절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뭔가가 이렇게 사실은 당은 굉장히 다원주의적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해야 되는데 그 다원적이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이런 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다원적이고 다양하다라기보다는 거의 봉숭아 학당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단단한 권력이 이렇게 움켜쥐고 그냥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가 이 권력이 약간 그 진공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밑에서 마치 또 좌충우돌하듯이 막 이렇게 막 튀어가는 그런 별로 보기에 유쾌하지 않은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분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친윤도 아닌 찐윤이라고 하는 인사에 대한 공격을 그 거의 친윤의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해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기에는 지금 뭐 친윤의 분화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 세 사람 다 잘못하면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품격 있는 정치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또 뭐 사소한 얘기잖아요. 인사 좀 하시죠 그랬는데 너 나 알아? 그랬다가 뭐 그거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SNS에 올리고 뭐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출마하랬느니 말랬느니 뭐 이래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당이라는 거는 이런 개개인의 어떤 정치의 정향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그런 어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당이 구축이 돼야지 이런 인간관계 누구 힘이 더 세고 누가 더 권력편에 가깝고 또 그 권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에피소드 같은 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나쁘끄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라인 문제가 이 국민들 좀 분노를 자아내고 있잖아요.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한 분노인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측면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그렇고요. 독도나 교과서 문제도 역사 왜곡 문제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차곡차곡 쌓아온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불을 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뭐 어느 나라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출 문제가 터지면 뭐 벌금이든 법적 조치하고 또 뭐 후속으로 어떤 부분 필요한 조치 취해달라 정도로 했던 것이 통상적인 그 일본 정부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손 떼라 너네 다 매각하고 떠나라 이렇게까지 하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고 또 어떻게 기시다 총리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라고 늘 강조하고 주장했던 미래의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했던 대통령이나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이 강탈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과 같은 어떤 소극적인 유감 표명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아마 민심이 더 그 분노가 끌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독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민방위 교육 자료, 사이버 교육 자료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돼 있는 지도랄지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에도 뭐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행안부나 국방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네이버 라인 이런 사태까지 이르르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에서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일 간에 정말 또 이 정서적 감정적으로까지 대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정우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일 관계가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인위적으로 이제 가까워졌지만 그 감성의 그 찌꺼기 같은 건 여전히 있거든요. 네.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강제징용도 그렇고 뭐 독도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의 그 군사 훈련도 그렇고 거기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르기까지 그 김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계속 쌓이다가 이제 라인에 와가지고선 거의 이제 그 분출이 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사실은 지금 그 네이버가 어찌됐든 소프트뱅크하고 그 지분을 그 인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해킹 문제로 그 해킹이 과거의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해킹도 아니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느닷없이 총무상이 행정 지도를 한다면서 지분까지 넘기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라인의 그 한국인 이사까지도 내보내고 막 네. 이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거를 지금 그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정서로도 이제 그 화가 나는 데다 정부 대응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하고 무슨 협상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할 만한 불이익이 없었는지 네. 예를 든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문제 삼더라고요. 총무상, 행정 지도를 한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이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감정을 막 국민 감정을 막 그냥 끌어올리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 라인과 관련한 국익이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뜨거운 가슴보다는 냉철한 머리로 네. 여기서 네이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이게 우리 국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왜냐하면 라인이 일본만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나 대만의 점유율도 엄청나거든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24%, 리얼미터에서는 30.3%를 기록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최저치 수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선 여파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할 수 있겠고요. 지지층이 미회복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여파 또 총선 결과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이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핵심 지역 기반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더 길어지는 평가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보고 좀 더 지켜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영 수사님,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중에서 최하위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이게 그 노태우 대통령 2기 때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인데 네. 그 갤럽 조사에서 그 부정평가의 사유를 보면은 민생과 물가를 챙기지 않는다가 1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소통 미흡이 15%로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복지, 외교, 교육 등 7개 분야 평가 문항도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하위 평가를 받은 게 인사, 그다음에 경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정 전환의 대기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경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그 반등, 지지율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지지율 24%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뭐 레임덕 기준이 25%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이제 마비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24%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결국 지지층까지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60대, 또 70대 이상, 주부층까지도 타격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도 바꾸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도 소통하고 기자회견도 열고 근데 이 회복되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 지난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뭐 정치권은 뭐 서로 상반된 입장을 냈던데요. 네네. 정치권은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그래도 소통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야당 쪽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일에서 10일 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감되지가 않는다라는 의견이 62.3%나 나왔고요. 공감된다는 의견이 33.6%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전반적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였고 특히 그 기자들이 그 탁자 없이 그 노트북도 못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수첩에다가 기록하게 한 이런 모습 자체가 언론 친화적이지 않은 그래서 아마 아까도 그 소통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25%만이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던데요. 예. 이 상태라면은 당장은 지지율 상승 동력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소통과 또 정책과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 중요한 거 누가 모르냐?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것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그런 기대치 또는 희망거리를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 시사 스페셜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좋은 것이 신파시, 좀 신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국민들이 예상하는 또 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마치 고려, 김종현, 철갑기병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필요하고 파격성은 뭐냐면 공정거래 또 원칙사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뭐 이념적인 그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강조했다면 이번엔 가치, 구체성, 뭔가 손에 잡히는 이런 공정거래와 원칙사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공정이 공정거래입니다. 갑질 다 타파하겠습니다. 원칙사회, 제도와 원칙, 지금까지 임금 지불 안 된 거 다 집행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통인데 지금 소통을 하는 듯 했다가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 소통은 더 가열차게 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질리도록 소통하고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연말 가면 상당히 좀 희망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네, 질리도록 소통. 질리도록. 네. 이 소장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윤 대통령 최우선 과제로 김건희 여사 의혹 정리를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김 여사의 의혹이 정리될 경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일단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5일, 6일 한 조사인데요. 그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주변 인사 의혹 정리가 28.1,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수용이 18.5가 나왔어요. 이 1, 2위를 합치면은 거의 46.6%였고, 특히 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문제 정리가 40대에서는 44.7% 가까이 나왔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울경 지역에서도 부정평가로 굉장히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이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호감도는 과거 자료를 보면은 거의 10명 중 6명 정도가 부정적 비호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뭐 감찰반을 설치하겠다라는 이런 좀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왔다면은 아마 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등의 모멘텀으로는 좀 소재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영수회담 관련한 여론들도 보면요. 여론조사 꽃조사에서 영수회담이 보여주기 행사였다 이런 여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N서치 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이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상징적인 노력은 돋보였다. 네. 그런데 구체성이 빠졌다. 상징성은 있는데 구체성은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일구회로 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는데
국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다 적어도 3분기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특검을 내가 더 주도하겠습니다. 이런 날정의 일정성이 가미됐다면 또 하나는 구체성인데 가령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병 이 수사 의혹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격분을 했다,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 있던데 그러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게 며칠인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요 경로하거나 격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크면 격분인가요? 경로인가요? 그럼 배종찬 소장의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성을 띄었다면 저는 마지막에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지난 2년 동안 뭔가 제시된 건 많은데 딱딱딱딱 해결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되고 이제 꽃 조사에서 RSC 조사입니다.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뭐냐 계속 강조하는 게 꾸준함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금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고 또 야당에서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꾸준히 소통은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지속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여론조사 꽃조사에서 영수회담에서 잘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고 하던데 네. 그럼 이 같은 여론은 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잘했다가 57.7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가 23.3입니다. 각 당 지지층의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잘했다가 91.3%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도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64.2고 보수층에서는 더 낮아요. 49.4%입니다. 이 영수회담 이후에 나타난 각 당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그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완전히 개혁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개혁적인 어떤 형태로 이걸 밀고 가야 된다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반면에 그 여당의 경우는 그 녹취록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그 영수회담 이후에 각 당의 분위기가 이제 자신감을 갖는 쪽과 혼란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28%,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밀고 있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상당히 유력 인물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당대회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당원 투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봐라. 심지어는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을 했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높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본다면 전당대회 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국민의 네. 여론도 포함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30%를 포함할 거냐 50%를 포함할 거냐 그걸 고민하자.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결국 이제 경선 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당심 100%인데 소위 민심, 국민 여론을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이 점인데 어떤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지도부 체제가 지금 뭐 원내대표랑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비대위 구성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 민심을 많이 수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후계 구도가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화됐다라는 걸로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이 전반적인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결국 민심을 수용해서 민심의 비율을 더 많이 반영해서 좀 개선책을 활로를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대통령의 지도력이 약화되더라도 그렇게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이 찬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당내에서는 연임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83%가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추미애 의원이 이제 의장으로 지금 정리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당 지지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개혁적인 아직 최종 정부 과정은 아니죠.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 개혁 국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나 흐름은 지금 이제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그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좀 강하게 있어서 연임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특검 관련한 흐름 짚어볼 텐데요. 최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으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이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도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프가 나올 텐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도입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이 57%, 또 그럴 필요가 없다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최상병 특검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시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여야 간에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충돌을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 3년 임기는 대전쟁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우리 시사 스페셜에서도 제가 총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2대 국회가 되면 더 대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상병 특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명분도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 기다려보고 그러면 특검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때는 내가 더 특검을 주도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2027년까지 2026년까지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굉장히 너무 부담을 지고 가면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성, 대출 한 3분기까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안 나는데 그때는 오히려 내가 더 주도하겠다. 네. 이걸 하나 더 가미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를 차지했습니다. 네. 현재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어보기는 명품백 의혹에 대한 걸로 물어봤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해왔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 특히 그리고 최근에 거의 공식 행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내조만 해라라는 의견이 60%가 넘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면죄부주기식 아니면은 약간 그 생색내기식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배 소장님,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62.9%가 국회의장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바로 이제 화면에서 보실 텐데 중립을 지켜야 된다가 62.9%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래도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는 이유, 그래서 탈당을 하는 이유, 그리고 국회법에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회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런 태도를 취하면 국회의장 개인에 대한 타격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심대한 여론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나 이런 걸 보더라도 총선의 압승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나 이런 것들이 또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특검할 사안이냐. 오히려 이원석 검찰에서도 지금 소환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면 이걸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조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특검법 사안이라는 것과 명품백 수수는 좀 다른 만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중립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1인당 25만 원 지원금 효과 관련해서요. 네.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국민들이 과반이라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지금 정부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안도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까요? 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53.3%고 없을 것이다가 42.5인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1호 법안으로 이것을 얘기했고 이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로 올해 말까지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R&D 예산이라든지 그 복지 관련 예산도 같이 복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좀 아랫목에 온기를 주는 그런 것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당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같이 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양당 모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투표가 어떻게 될지 여부, 또 라인 일본의 야후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의료개혁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 사태, 박찬대 원내대표 특검에 대한 입장,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만남 등이 주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요? 저는 이 여론이 지금 굉장히 최저치인데 이게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 다음 주에 만약에 더 떨어지는 여론이 나온다면 여당이나 대통령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제 계속 펼쳐질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등의 요구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강조해온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외교의 궁극적 목표 역시 국익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관계 개선 이면에 숨겨놓았던 일본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와 역사에 대한 망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반시장적인 네이버 라인의 지분 매각 압박은 향후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